후텁지근한 비닐하우스 안공기는 여전히 눅눅하네요. 깊은 한숨이 절로 새어나옵니다. 벌써 45이라니 해가 바뀔 때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6월 초순인데도 하우스 안은 열기로 가득 차서 땀으로 흠뻑 젖은 작업복 소매로 이마를 아무리 훔쳐도 땀방울은 주룩주룩 흘러내립니다. 쨍한 햇볕 아래 초록이 무성한 토마토 줄기들이 빼곡하게 늘어선 풍경은 매일 똑같죠. 묵묵히 토마토 줄기 솎아내고 지지대 세우고 물 주고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느덧 저도 중년 농부가 되어버렸네요. 결혼은 딱 15년 전 30살 때 했었죠. 읍내 시장통 치킨집 아주머니가 외조카라고 소개시켜줘서 인연이 시작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꽤나 패기 넘치던 젊은 농사꾼이었어요.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스타일은 영락없는 농사꾼이었지만 키도 훤칠하고 체격도 다부져서 남자답다는 소리 꽤 들으며 살았죠. 키가 183cm나 되거든요. 촌에서는 드문 키라서 그런지 아내는 첫 만남부터 제 키에 푹 빠진 눈치였어요. 저는 키 큰 남자가 이상형이에요. 그리고 시골 생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선자리에서 수줍게 웃으며 말하던 아내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5살이나 어린데다 도시 아가씨인 줄 알았던 사람이 시골 생활도 괜찮다고 하니 속으로 옳다구나 쾌재를 불렀죠. 그렇게 6개월 연애는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고 저희는 결혼의 골인 곧바로 아들 태준이도 나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에 겨워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설렜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딱 5년으로 끝났어요. 결혼 5년 차 되던 해 아내가 갑자기 미용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평소 꾸미는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니 저는 흔쾌히 읍내 미용학원에 등록도 시켜주고 용돈도 넉넉히 챙겨주며 응원했죠. 하지만 그때 아내의 선택이 저희 가족에게 비극의 씨앗을 뿌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아내는 미용학원에서 만난 어린 총각과 바람이 났더군요. 저는 아내의 외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내는 점점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잘 받지 않더니 어느 날 짐을 싸서 훌쩍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3살짜리 어린 태준이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말이죠. 남자는 바람나면 돌아오고 여자는 바람나면 집 나간다더니 우스갯소리처럼 떠돌던 말이 현실이 될 줄이야. 아내는 그렇게 매정하게 집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골 촌구석 이혼남, 그것도 갓난아이까지 딸린 남자에게 누가 또 눈길이나 주겠어요. 그렇게 더섭시 10년이란 시간이 훌쩍 흘러갔고 저는 어느덧 40대 중반의 외로운 농사꾼이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저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저희 동네는 죄다 나이 지긋한 노인분들만 사는 곳이라 제가 동네에서 제일 젊거든요. 위로는 죄다 60, 70, 80 넘은 노인들 뿐이죠. 하지만 저는 떳떳하게 애인을 우리 동네에 두었네요. 애인이 생기기 전에는 읍내나면 소재지에 나가 키캣 다방 아가씨들에게 돈만 쓰고 다녔어요. 솔직히 하우스 농사가 뭐 큰 돈은 못 벌어도 제 인건비 이상은 나오거든요.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수입이 생겨요. 그래서 도망간 마누라 대신 다방 아가씨들에게 푼돈 좀 썼죠. 하지만 이제는 차비는커녕 티켓값도 안 드리고 생각만 나면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애인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묻곤 합니다. 젊은 놈이 왜 도시로 안 가고 촌구석에서 농사나 짓고 있냐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건 어머니라는 사람은 공교롭게도 전처와 똑같이 어린아이를 두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어디선가 다른 남자랑 살고 있겠죠.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 살다 결국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두 분 덕분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치고 군대도 다녀왔죠. 하지만 저를 키우고 공부시킨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촌구석에 버려두고 혼자 도시로 훌쩍 떠날 수가 없었어요. 딱히 도시에서 뭘 해야 할지도 막막했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밭을 물려받아 농사를 짓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애인이 생긴 건
제가 동네에서 제일 젊은 덕도 있겠지만 군대에서 공병으로 전기 배선이며 기계 수리하는 걸 어깨너머로 배운 덕이 큽니다. 동네 어르신들 댁에 전기가 나가도 제가 가서 봐줘야 하고 농기계가 고장나도 어려운 건 전문가를 불러야 했지만 간단한 건 제 손으로 뚝딱 고쳤으니까요. 그러니 저는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거죠. 저한테 미움받으면 유일한 트랙터도 빌려 쓸 수 없다는 걸 뻔히 아시니 다들 저를 어려워하고 눈치를 봤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65살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65살 그녀가 저의 애인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계시네요. 어떻게 그런 그녀가 애인 노릇을 하냐고 이해하실 겁니다. 그녀가 남편분과 함께 저희 마을로 귀농하신 건 벌써 8년 전 일이네요. 그분 남편분께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신 후에 산 좋고 공기 맑은 곳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도시의 집을 정리하시고 저희 마을에 1000평 남짓한 전답과 40평 정도 되는 전원주택을 지으시고 귀농하셨죠.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겠다. 그런 거창한 목표가 아니셨고 그냥 소일거리 삼아 자가 소비할 정도만 농사 지으시고 뜰에는 유실수도 심고 텃밭에는 각종 약초의 산나물까지 키우시면서 그야말로 한가로운 시골 생활을 보내셨어요. 한 번은 그 댁 남편분께서 저를 찾아오셨더군요. 댁에 살구나무에 어찌된 일인지 열매가 안 열린다고 하시면서요. 과일나무는 수분수가 꼭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아라는 품종을 알려드리면서 그 옆에 나란히 심어 키우시면 몇 해 뒤에는 살구, 수확을 50kg는 거뜬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알려드렸죠.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그분과 형님 동생 하면서 가까워진 게 말이죠. 요즘 세상에야 많이 희석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시골 텃세라는 게 꽤나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낯선 시골 동네에 뚝 떨어져 살게 된 그분들 입장에서 저 같은 토박이와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건 어쩌면 큰 행운이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실 수 있었던 것도 다 저 덕분이었으니깐요. 형님의 마누라 그러니까 현수 엄마, 형수님은 전형적인 가정주부셨어요. 평생 바깥일 한번 안 해보시고 남편분께서 벌어다 주시는 돈으로 살림하고 자식 키우시면서 세상 물정 모르시는 순수한 분이셨죠. 피부는 어찌나 희고 고우신지 연세가 60이신데도 얼굴에 잡티 하나 없이 맑으셨어요. 웃으실 때면 그 미소가 어찌나 밝고 화사하신지 저를 보시면 항상 영수씨, 식사는 하셨어요? 하시면서 홀어머니 모시고 혼자 사는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도 형님을 참 많이 따랐어요. 하지만 그렇게 좋은 분이셨던 형님이 서울의 친구분 결혼식에 참석하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형님을 잃은 슬픔에 현수, 엄마는 깊은 절망에 빠지셨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 하셨죠. 여자가 혼자 시골에서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현수 엄마는 어떻게든 아들 곁으로 돌아가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셨죠. 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문제는 돈이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경기마저 갑자기 침체되는 바람에 평당 50만 원이나 주고 샀던 땅이 10만 원에 내놔도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아예 땅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수 엄마께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앞으로 몇 년만 더 기다려보자고 설득을 하였고 다행히 현수 엄마는 저를 믿고 제 말을 따르기로 하였네요. 영수 씨, 어디가? 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무렵 비닐하우스에서 땀 흘려 수확한 작물을 공판장으로 실어 나르는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려는 순간 현수 엄마가 차창을 똑똑 두드리며 말을 걸어왔다. 꽃무늬가 화려하게 수놓아진 개나리빛 원피스를 찰싹 달라붙게 입었는데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생기가 넘쳤다. 솔직히 말해 내 엄마 뻘은 좋게 되는 나이 차이였지만 꽃분홍색 입술을 실룩이며 대시시 웃는 그녀는 언제 봐도 내 눈을 즐겁게 하는 묘한 매력이 넘치는 여자였다. 영수 씨, 밥은 챙겨 먹었어? 살갑게 말을 걸어오는 애교 섞인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독수공방 10년째 외롭게 살아온 호라비에 굳어있던 마음도 어찌 설레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자 어느새 시름 가득했던 내 쭈글쭈글한 얼굴에도 덩달아 어색한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네. 공판장에 가요.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예상 못한 그녀의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차마 싫은 소리는 못하고 그러시죠. 하고 답했다. 속으로는 곤란했다. 공판장에 가는 건 두 번째 일이었고 실은 읍내에 나가 묵은 욕정을 풀 생각이었으니까. 그렇다고 딱 잘라 거절할 수도 없었다. 우리 영수 씨, 새 장가는 언제 가려나? 마을 길을 벗어나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촌놈한테 누가 시집을 온답니까? 멋쩍게 웃으며 대꾸하자 그녀는 그것 참 큰일이네 하며 마치 당신 일처럼 안타까워했다. 우리 동네에서 읍내까지는 꼬불꼬불한 산길로 20분. 덜컹거리는 지방도로를 따라 10분 남짓 달려야 했다. 그럼 볼일 보고 얼마나 있다가 다시 내려올 겐가? 읍내 어귀에 도착하자 그녀가 차에서 내리며 물었다. 3시간쯤 뒤에 다시 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딱 3시간 뒤에 여기로 다시 오면 되는 거죠? 예. 이리로 오세요. 그녀는 손을 흔들며 사람들 북적이는 읍내 길로 사라져 갔다. 나는 곧장 공판장에 물건을 내려놓고 간골 다방으로 향했다. 총구석 다방 아가씨들은 생각보다 어린 티가 팍팍 나는 여자애들이 대부분이다. 20살 중후발라고 말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앳된 얼굴에 풋풋한 20대 초반의 모습이 역력했다. 오래 기다렸죠? 후끈한 열기를 식히고 주차해둔 곳으로 돌아오니 그녀가 차 옆에 쭈그리고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무 늦었나 싶어 시계를 보니 맙소사.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늦은 시간이었다. 많이 늦었죠?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묻자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어서 타세요.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어색하게 말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묵묵부답 굳은 얼굴로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고 읍내를 벗어나 덜컹거리는 지방도로에 접어들 때까지 나는 연신 그녀 눈치만 살폈고 그녀는 굳게 입을 다문 채 말이 없었다. 꼬불꼬불한 산길로 접어들 무렵 무거운 침묵을 깨고 그녀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영수 씨, 방금 그 여자 다방 아가씨야? 역시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거 안 하면 못 참을 만큼 그리 힘든가? 그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내 팔뚝을 잡으며 나지막이 물었다. 네. 뭐 그렇죠? 솔직하게 인정하자. 그녀는 뜻밖에도 엉뚱한 말을 꺼냈다. 아이고, 딱하기도 하지. 어서 새 장가를 들어야 할 텐데. 쯧쯧. 그나저나 현수 엄마도 외롭지 않으세요? 나 말인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는지 현수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깜짝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현수 엄마나 저나 솔직히 말해 똑같은 외로운 처지 아닙니까? 한 명은 호라비 신세고 또 한 명은 젊은 나이에 덜컥 과부가 돼 버렸으니 오죽하겠어요. 과부라는 단어가 듣기 싫었던지 현수 엄마는 얼굴을 붉히며 피식 웃기만 할 뿐 또렷통하게 입을 꾹 다문 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현수 엄마, 혹시 제가 아까 읍내 다방에서 어린 아가씨랑 껄떡거리며 놀다 온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심통이 제대로 나신 겁니까? 아니면 읍내에서 약속했던 시간보다 쬐끔 늦게 나타나서 단단히 삐치신 거예요? 능글맞게 웃으며 짓궂은 농담을 던지자 그때 현수 엄마의 굳게 다물렸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내 귀를 의심케 하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말이 흘러나왔다. 나는 늙어서 이제 그런 젊은 여자처럼 이쁜 짓은 못해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늙은 여자도 젊은 남자 맘 홀릴 수 있는 다른 묘한 방법이 있다고 누가 그러는 걸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지금 그게 정말 진심이십니까? 갑작스럽게 훅 하고 들어오는 현수 엄마의 야릇한 고백 아닌 고백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믿기지가 않았다. 현수 엄마 역시 갑작스런 말에 스스로도 당황했는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이 70 가까운 할머니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였다. 아니, 뭐 나도 혼자 된 뒤로 밤마다 얼마나 외로운지. 영수 씨도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건 마찬가지고. 솔직히 말해, 내가 요즘 영수 씨한테 마음이 자꾸만 더 가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자꾸 영수 씨한테 기대고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엉뚱하게도 요즘 들어 자꾸 영수 씨가 눈에 밟히고 신경이 쓰이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저를 현수 엄마, 당신 애인이라도 해주시겠다는 뭐 그런 겁니까, 지금? 아이고, 참말로 나한테 지금 무슨 선택권이 있다고 능글거리기는. 영수 씨만 정말 괜찮다면 나야 뭐 솔직히 말해 당연히 땡큐고 좋은 거지. 뭘 더 망설여. 뜸들이고 그래. 어라, 이거 대체 무슨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인가. 내가 그동안 어두컴컴한 외로운 밤마다 현수 엄마 생각에 잠 못 이루고 혼자 소가리만 끙끙 앓으며 맘몰래 짝사랑하고 있단 사실을 현수 엄마는 꿈에도 상상조차 못했겠지. 온 세상을 다 얻은 듯, 아니 세상 전부를 통째로 내 발 아래 떨어뜨려 놓은 듯 숨 막힐 정도로 벅찬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노련하고 적극적이었다. 그렇게 뜨거운 밤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새벽 어스름이 옅게 들이울 무렵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또 생각나면 언제든 나 불러. 돈 주고 그런 데 가지 말고. 그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녀와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덤덤하게 동네로 돌아왔어요. 각자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지만 이상하게 잠이 쉽사리 오지 않더군요. 밤새도록, 아니 새벽까지도 온통 그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죠. 욕망이라는 게 참 묘하죠. 좀처럼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겁니다. 결국 저는 후텁지근한 새벽 공기를 뚫고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녀 집으로 발길을 향했죠. 현수, 엄마. 숨을 죽여 나직하게 그녀를 불렀네요. 누구세요? 저예요, 영수. 제가 누구인지 확인한 그녀는 붉어진 얼굴로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현수 엄마. 우리 애인 보고 싶어서 왔죠. 쑥스러움을 감추며 슬쩍 농담을 던졌어요. 그러자 그녀 입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앙칼지면서도 묘하게 애교 섞인 목소리였죠. 아잉. 몰라. 정말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거 맞아요? 아이고. 참말로 환장하겠네. 우리 서방님. 세상에. 그녀는 저를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반평생을 촌에서 농사만 짓고 살아 여자에 대해선 문외한일 수밖에 없었던 제게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남녀간의 묘하고 야릇한 감정을 일깨워 주었어요. 그녀는 뭐랄까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야릇하면서도 끈적한 매력이 철철 넘쳐 흘렀거든요. 정말로 딱 제 취향이었죠. 그럼 이제부터 현수 엄마가 제 애인 해주는 겁니까? 싫으시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괜히 슬쩍 떠보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니, 싫기는 뭐가 싫어. 할게. 영수 씨 애인. 그녀는 수줍은 듯 그러나 앙큼한 미소를 지으며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그녀는 저의 늙은 애인이 되었네요. 제가 언제쯤 새 장가를 가게 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혼자 늙어 죽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제가 혼자가 아닌 동안, 그리고 그녀가 제 곁에 있어 주는 동안에는 그녀를 저의 훌륭한 애인으로, 또 때로는 엄마처럼 푸근하고 따뜻한 존재로 아끼고 사랑해 줄 생각이에요. 엄마뻘 애인이라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런 인연도 있는 거지요. 앞으로 우리 둘의 인연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꽤나 만족스럽고 행복하네요. 애인으로 지낸 지도 벌써 2년하고도 석 달이나 되었어요. 시간
참 쏜살 같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그렇게 더섭시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현수 엄마네 전답을 떡하니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읍내에서 꽤나 이름 날리는 건축업자였죠. 한창 TV에서 캠핑이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였는데 공교롭게도 아랫동네 계곡 옆에 캠핑과 낚시 그리고 럭셔리한 펜션까지 즐길 수 있는 초대형 캠핑장이 새로 생겨났는데 그곳이 문을 열자마자 예약이 석 달 치나 밀려 있을 정도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업자가 바로 그 캠핑장 사장이었고 캠핑장 바로 옆 계곡을 끼고 있는 현수 엄마네 땅을 다음 사업 확장을 위한 노른자위 땅으로 눈독을 들였다는 겁니다. 결국 제 발로 굴러 들어온 거나 다름없는 거액을 턱하니 제시하며 땅을 사겠다는 임자가 나타났으니 현수 엄마 입장에선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잔금을 치르는 대로 곧바로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말에 현수 엄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넋을 놓고 앉아 있었죠. 평생을 뿌리 내리고 살아온 정든 고향도 아니고 귀농해서 겨우 몇 년 살았을 뿐인 낯선 동네였지만 그래도 현수 엄마에게 이곳은 남편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는 소중한 추억이 깃든 땅이었을 테니까요. 자기 정말로 나 없이 혼자 이 총구석에서 덩그러니 살 수 있겠어? 짐을 싸는 둥 마는 둥. 한숨만 푹푹 내쉬던 현수 엄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어왔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참을 수는 있겠죠. 억지로 꾹꾹 눌러 참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견디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당신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니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 없었던 가슴속 깊이 숨겨왔던 사랑한다는 세 글자를 떨리는 목소리로 현수 엄마에게 처음으로 고백했네요. 사실 현수 엄마는 내게 있어 그저 편안한 동네 아주머니, 때로는 푸근한 엄마 같은 존재였고 솔직히 인정하자면 오랜 독수 공방 생활에 찌든 외로움을 그저 헐겁게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도구 정도로만 여겼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났으니 공개 연애는 꿈도 꿀 수 없었고 서로에게 득될 것도 전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더욱이 현수 엄마 아들 내외는 번듯한 직업을 가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 없이 사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으니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억지로 관계를 이어갈 만큼 간절한 마음도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니 현수 엄마가 먼저 나에게 자기 없이 혼자 살 수 있겠냐고 애절하게 물어온 거예요. 순간,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마치 현수 엄마가 제발 나 좀 붙잡아줘요 하고 간절하게 울부짖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나도 용기를 냈어요. 망설일 틈도 없이 가슴속 뜨거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진심을 담아 사랑 고백을 한 거고요. 나이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난다고 해도 현수 엄마에게 이성적인 끌림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밤마다 꿈속에서 현수 엄마의 환한 미소를 그리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더 많았으니까요. 현수 엄마를 통해 비로소 남녀 간의 진정한 정과 사랑이 무엇인지 뒤늦게 배우고 가슴 깊이 사무치도록 절실하게 느꼈으니 이제 남은 인생을 현수 엄마와 함께해도 정말로 후회는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현수 엄마에게 프로포즈를 했죠. 현수 엄마, 우리 이제 결혼합시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부터 쭉 영원히 함께 사는 건 어때요? 내 떨리는 프로포즈가 끝나기도 전에 현수 엄마는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기쁨과 감격에 찬 목소리로 흔쾌히 승낙했어요. 흐흐. 당연히 좋아요. 당신이랑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할게. 이제부터 정말로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결혼이 어떻게 흘러갈지 현수 엄마, 자식들의 반대는 불 보듯 뻔하고 온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건 시간 문제겠죠. 고등학생이 된 내 아들 태준이가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세상의 잣대에
우리의 사랑을 억지로 맞추려 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오롯이 우리 두 사람만의 인생을, 우리 두 사람만의 사랑을 마음껏 꽃피우며 살아갈 겁니다. 사랑해요. 나의 늙은 애인이자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 나의 영원한 반쪽, 나의 희정씨. 사랑은 나이를 모른다. 언제나 새로 태어난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무엇 하나 평범하지 못한 이 삶이 원망스러워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저에게는 2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어요. 생활고로 많이 시달렸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저희를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빠 밑에서 컸어요. 실은 그냥 동생이랑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거죠. 아빠는 엄마가 집을 나가고서 많이 힘들어 하시며 매일 술을 마시면서 지내셨는데 엄마한테 버려져 슬플 만도 한데 아빠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둘이 꼭 껴안고 눈물을 참고 제가 동생을 엄마처럼 챙기는 모습과 제가 아무 말 없이 조그마한 손으로 아빠 손을 꼭 잡아주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정신을 차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해외로 나갔다 온다며 12살이었던 저에게 통장이랑 체크카드 사용법을 알려주시며 제가 동생을 잘 돌봐야 된다고 거듭 강조를 하셨고 고모에게 가끔 저희를 봐달라고 부탁을 해놓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장이랑 체크카드는 저 혼자만 알고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떠나시고 저는 속으로는 많이 두려웠지만 저보다 어린 동생이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리책을 하나 구입해서 동생에게 밥을 차려줬고 청소며 빨래 등 집안일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고모가 가끔씩 와서 장을 받아주거나 하시긴 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찾아오시는 것도 줄어들더라고요. 그래도 학교 생활할 때 부모님이 필요하면 부모님 역할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고모도 고모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고 바쁠 텐데 그 정도만 해줘도 감사한 거였죠. 그리고 주임집 아주머니도 종종 들려서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매달 아빠가 보내주시는 돈에서 월세를 내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사고 최대한 아꼈어요. 내가 아끼고 돈을 모아놓으면 아빠가 더 빨리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빠랑 연락은 고모가 있을 때 아주 짧게 잠깐 하거나 했어요. 동생도 감사하게 사고 한 번 안 치고 잘 자라주었어요. 옷도 몇 년에 한 번 사주고 운동화도 다 다를 때까지 신고 투정 부릴 만도 한데 오히려 운동화 빨리 망가질까봐 남자애들은 특히나 축구며 뛰어노는 걸 많이 하는데 동생은 그게 걱정이 되어 제대로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지도 못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힘들어도 동생이랑 의지하면서 아빠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정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돌아와서 함께 살 날만 기다렸는데 아빠가 원망스러우면서도 먼 해외에서 혼자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아빠가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서 사망보험금이 나왔는데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주인집 아주머니가 월세도 많이 줄여주셔서 저희는 그곳에 계속 살 수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되어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끝나고 알바를 하는 거라 집에 와서 집안일을 신경 쓸 겨를이 없더라고요. 근데 고맙게도 동생이 제가 알바하고 오면 집안일도 다 해놓고 밥도 준비해놓고 있고 그랬어요. 동생도 저도 너무 일찍부터 철이 들어버린 거죠. 동생이랑 저는 잘 때도 서로 꼭 껴안고 자거나 서로에 대해 애착 같은 게 많이 심한 편이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 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내가 돈을 벌어서 동생 많은 공부를 제대로 시켜야겠다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알바를 열심히 했어요. 알바를 안 하는 시간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나마 동생이 집안일을 도와줘서 버티며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동생이 크면 클수록 제가 동생을 마냥 동생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남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동생을 사랑하게 돼버린 거예요.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고 했고 알바를 더 늘려서 동생과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을 늘려보자 생각을 했어요. 너무 둘이서 붙어 있어서 그런 걸 거라고 애써 합리화했습니다. 제가 알바가 늦게 끝나니까 동생이 집 앞에 마중을 나와 있더라고요. 왜 요즘 이렇게 늦냐면서요. 누나,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아, 알바를 하나 추가했더니 이쯤 끝나. 누나,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 내가 알바 하나 할 테니까 하나는 그만둬. 누나도 쉬어야지. 걱정 마. 그리고 누나는 알바하는 거 재미있어.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볼 수 있고, 살면서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누나는 그거면 되니까. 얼른 들어가자. 내가 안마해줄게. 그렇게 동생이랑 서로 의지하면서 둘 다 성인이 되었어요. 동생은 지금 군 제대를 하고 나서 대학에 재학 중이고 이제 졸업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알바를 하다가 알바 사장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아시는 분 회사에 소개를 해줘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태까지 알바한 돈 모은 거랑 아빠 사망보험금 일부랑 얼마 전 고모가 아빠가 고모한테도 보냈던 생활비 모아놨던 거라고 목돈을 주셨어요. 그동안 힘들었겠지만 자기도 어느 정도 목돈으로 만들어 놓고 너네한테 줘야 될 것 같았다며 집 사는데 보태라고 하더라고요. 고모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 나이 28에 작은 평수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지방이라 집값이 싸기는 하지만 저한테는 정말 어느 집보다도 비싸고 의미 있는 집이었습니다. 정말 계약을 했을 때도 동생이랑 부둥켜 안고 눈물 콧물 흘리며 울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입주를 하고 동생이랑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자고 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데 정말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처음으로 맘 편히 술을 먹어본 것 같아요. 모든 맘고생이 끝나고 술이 들어가니 동생이나 저나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서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애써 부정해 왔습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동생을 위해 헌신하며 애쓰는 누나. 그런 누나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도와주는 동생. 서로가 너무 안쓰럽고 애틋하죠. 우리에게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둘뿐이었으니까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저희 둘은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의 눈을 보며 사랑을 느꼈고 둘 다 눈물을 흘리면서 키스를 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집중을 했어요. 손짓, 몸짓 하나하나가 다 소중했습니다. 서로 모든 것을 탐색한 후에 하나가 되었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어줬어요. 모든 게 걱정이 되었지만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이제까지 힘들었으니까 우리 둘이 행복한 길을 선택하자. 우리가 이 선택을 우리의 행복한 길이라고 선택을 했으면 후회하지 말자. 혹시나 후회를 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놓아주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동생이랑은 정말 연인처럼 데이트도 하고 스킨십도 하며 지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와서 동생이 알바를 끝내고 오는 시간 맞춰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놓고 하루의 일과를 얘기하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온전한 우리의 집에서 여유로움을 느낀다는 거고 서로를 보며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입을 맞추는 게 전과 달라졌다면 달라진 점이네요. 솔직히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정말 많이 힘들게 살아왔고 희망과 행복이랑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불안해요. 동생과 제 관계를 알게 된다면 모두 저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겠죠?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혹시나 서로에게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서로 정말 행복을 빌며 보내줄 수 있을까요? 동생과 저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서로가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행복을 꿈꿔도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썰맘을 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조강지처인 나를 버리고 상간녀와 살림 차린 남편과 호텔에서 재회하게 되는데 잊지 못할 뜨거운 맛을 보여줬습니다. 라는 내용의 사연인데요. 그럼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에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이혼을 한 아픔이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신청합니다. 저에겐 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들은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발돋움하는 중이고요. 저희 부모님과 주변 지인들은 저를 보고 인생이 기구하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지금 순간이 너무 행복하네요. 그럼 왜 사람들이 저더러 불쌍하고 기구하다고 했는지 제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선을 보고 만난 사이였어요. 둘 다 평범한 집안이었는데 남편 직업이 의사라 제가 많이 모자랐네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신부감을 고를 때 제 사진을 보고 마음에 쏙 들었다며 결국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이는 저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만난 지 한 달 만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승희 씨, 우리가 만난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저는 이 정도 만났으면 결혼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빨리 결혼해서 연인처럼 지내는 건 어떨까요? 쑥스럽고 민망했던 저는 솔직한 마음을 전했어요. 저도 진무 씨가 좋아요. 그런데 확신이 서지는 않아요. 당신이 저를 끝까지 사랑해줄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그이는 약속할게요. 제 모든 걸 승리 씨한테 바칠게요. 그러니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2달 만에 부부가 되었고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신혼생활을 보냈답니다. 남편은 하루도 절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매일 사랑한다는 말과 입맞춤은 제가 스스로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줬고 운명의 짝을 만났다는 마음도 들어 삶 자체가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결혼 이듬해엔 딸을 낳게 되었어요. 그 순간은 정말이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답니다. 다음에 둘째 딸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제 남편은 엄청난 딸바보였습니다. 저녁 시간에 2딸을 재우고 나면 안방으로 돌아와야 할 남편은 딸들과 함께 잠들곤 했어요. 저에 대한 사랑이 모두 딸들에게 넘어간 것 같아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남편이 멋지게 보였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만큼 사람 마음도 변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평생 보듬어주고 사랑해줄 거라 믿었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과의 부부관계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유혹을 해도 남편은 등을 돌리고 짜증을 내며 잠을 잤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고 나니 저는 남편과의 잠자리를 원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는 5년을 넘게 등을 돌리고 자는 부부 사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딸바보였던 남편은 어느새 무뚝뚝한 아빠가 되어 있었어요. 딸들에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던 남편이 언제부터인진 모르겠지만 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답니다. 마음이 변한 남편을 두고 보자니 제 마음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한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나 불같은 사랑을 하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남보다 못한 게 부부 사이라며 변화를 주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서로를 괴롭히지 않고 사는 게 최선이라고 말하더군요. 자식 또한 어릴 때나 예뻐하지 숙녀가 다 됐는데 관심이 멀어지는 건 어떤 아빠라도 마찬가지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의 말처럼 세상 사람들 대부분 이러고 사니 무슨 걱정일까 싶었죠. 의사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사는 저는 다른 아내들보다 낫지 않을까 라는 마음도 들었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선을 그을 때마다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살기로 마음먹은 거였죠. 하지만 남들처럼 살던 조용한 저희 가정에 날벼락 같은 일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큰 병원에서 일하는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외박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당직이라는 남편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는데 저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여느 때처럼 병원에서 밤을 샌다며 집에 못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너무 곰같이 가만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솔직하게 말한 건지 확인하러 남편의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다른 의사 선생님이 계셨답니다. 저 선생님, 저 박지무 선생님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그이는 어디 갔나요? 박 선생이요? 진작에 퇴근했죠. 그리고 남편의 동료 의사 선생님은 제 남편은 당직을 잘 서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교수까지 올라간 의사가 당직을 이렇게 자주 서겠냐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며 두 다리를 떨었습니다. 이윽고 무거운 두 다리를 질질 끌며 병원 밖으로 나온 저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생각을 정리하자 남편은 저를 속이고 다른 누군가를 만나러 나간 게 분명하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답니다. 이튿날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하더라도 다 이해할 생각이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게 저에겐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렇게 남편의 휴대전화를 손에 쥘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다가 어느 새벽에 깊이 잠든 남편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휴대폰은 잠금 장치조차도 되어 있지 않더군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차저차 문자 내역을 보자 김 선생이라는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눈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자기 오늘 밤 어때? 어제 자기 너무 거칠었어.
오늘은 부드럽게 부탁해 등등 제 눈을 뽑아버리고 싶을 만큼 불쾌한 단어들이 난무했어요. 그건 어느 곰 같은 여자가 봐도 더러운 외도의 흔적이었죠. 저는 김 선생의 전화번호를 제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더럽게 느껴진 남편의 옆자리에서 잠들 자신이 없어 베개를 가지고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남편이 세미나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때다 싶어서 김 선생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너무 떨려서 전화를 걸기 힘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김 선생이라는 여자에게 문자를 남기게 되었죠. 박진무 선생님 아내입니다. 무슨 일로 연락드린지 아시겠죠? 오늘 중으로 만났으면 합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놓고 저는 답장을 기다렸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혹시 남편에게 연락해서 고자질하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되었지만 몇 시간 뒤에 다행히 답장이 왔습니다. 아, 네. 제가 수술을 하고 나와서 이제야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연락을 다 주시고 고맙네요. 오늘 저녁에 만나도록 하죠. 시간과 장소는 제가 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상간녀의 당당한 태도에 열불이 났어요. 하지만 이성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건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오늘은 상간녀를 만나 남편과 헤어지도록 하게 하면 끝날 일이었죠. 몇 시간 뒤 남편이 일하는 병원 근처 카페에 들어선 저는 상간녀가 누군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가장 예쁜 여자를 찾으면 될 일이었으니까요. 김 선생님. 아, 네. 사모님이시군요. 앉으세요. 커피는 제가 미리 주문해 놓았어요. 아메리카노 괜찮으시죠? 침착하다 못해 친근하게 대하는 상간녀의 태도에 속에서 불같은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교양스럽게 이기고 싶은 마음에 저 또한 다정하게 말했어요. 생각한 것보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젊은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말이죠. 맞아요. 저와 박 선배는 학교 선후배 사이였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여기 병원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선배와 저는 사랑하게 되었고요. 우리는 사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깊은 사이예요. 저는 상간녀의 말에 무슨 말로 대답할지 생각하다가 그럴 리가. 당신은 그냥 잠시 즐기는 사이예요. 제 남편이 그러던데요. 잠자리가 재밌어서 실수한 거라고.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선배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건 사모님도 알고 저도 알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모님. 이라고 승리의 미소를 짓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사이인데요? 당신하고 제 남편이요. 곧 선배가 이야기할 거예요. 사모님과 이혼하겠다고 말이죠. 20년 전 선배와 저는 죽고 못 살 만큼 사랑했던 사이예요. 물론 헤어지긴 했지만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나니 서로에 대한 사랑이 다시 피어오른 거죠. 우리는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선배는 사모님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사시려고 해요? 사모님도 다시 시작하시기에 늦지 않은 나이세요. 충분히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알아요? 저와 선배처럼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될지. 제 말 이해하셨죠? 상간녀의 말이 끝나자
제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제 앞에서 남편과 사랑하는 사이라며 제가 걸림돌이라는 말을 듣는데 미칠 것만 같았죠. 그동안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한 세월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마시고 있던 커피를 들고 상간녀의 얼굴에 뿌렸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물티슈를 꺼내서 얼굴을 닦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관리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이 정도면 됐죠? 그럼 저 먼저 일어날게요. 저는 돌아서서 나가는 상간녀를 멀뚱히 보고만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따라 나가서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남편이 세미나에서 돌아왔고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을 걸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 피곤해. 내일 하면 안 될까? 김 선생 이야기야. 남편은 제 입에서 김 선생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더라고요. 당신 그 여자랑 바람 피운 건 알고 있어. 그리고 어제 만나서 얘기도 나누었어. 그래? 무슨 얘기했어? 당신이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한테 간다고 하던데 사실이야? 당황한 남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뭐야?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그 여자랑 새살림이라도 차리겠다는 거야? 5분 정도 시간이 지나자 꿀먹은 벙어리처럼 멀뚱히 앉아있던 남편은 입을 떼더군요. 야, 우리 솔직해지자. 당신이랑 나 애들 때문에 같이 사는 거잖아. 우리가 애들 낳고 제대로 관계를 한 적이나 있냐? 우리 사랑이 식은 건 오래전이잖아. 그러니까 이참에 각자 갈 길 가자. 그건 당신이 나를 피한 거잖아. 나는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다고. 난 당신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야. 당신 나한테 프로포즈 한 날 기억 안 나? 모든 걸 바쳐서 사랑하겠다며. 왜 그 약속 지키지 않는 거야? 난 그 순간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뭐야? 당신은 날 처참히 짓밟았어. 정말 가슴이 아파 미치겠다고. 남편에게 언성을 높인 저는 다시 이성을 찾아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그 여자한테 빠져서 모르겠지만 난 변한 적 없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을 이해하겠다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러자 남편은 날카롭게 눈을 뜨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야, 거울 좀 봐라. 누가 너랑 침대에 눕고 싶겠냐? 지금껏 잘난 남편 덕분에 이 정도 먹고 살았으면 만족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각자 갈 길 가자. 그동안 참아왔는데 당신이랑 한 침대에서 사는 거 역겨워. 그리고 사랑? 참, 당신은 아직도 옛날 기억에 갇혀 사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변해. 그게 자연의 섭리라고. 당신은 나 안 미워? 정 떨어지지 않냐고. 거머리처럼 달라붙지 말고 이제 그만 떨어져 주라. 뭐? 거머리? 내가 당신한테 그런 존재였구나. 그동안 어떻게 참았어? 내가 그렇게 역겨웠으면 진작 말을 하지. 그럼 더 빨리 자유로웠을 거 아니야. 나라고 그러기 싫었겠냐? 애들 때문에 억지로 참은 거지. 이제 애들도 다 아는 나이가 됐으니까 우리 이쯤에서 쪽내자. 분노에 가득 찬 저는 남편에게 뺨을 날리려고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굵직한 팔뚝이 제 손을 막아냈고 되려 제가 뺨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딸아이들이 안방으로 들어와 저를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남편에게 화를 내더군요. 큰딸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뭔데 엄마를 때려.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정말 불결해. 그러자 남편은 어디서 눈을 부라려? 니들이 먹고 자고 입고 쓰는 돈이 누가 주는 건지 알고 가보는 거야? 도대체 애들 골고루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이 모양이야? 재수 없으려니까. 긴 말할 거 없어. 적당히 위자료 챙겨줄 테니까 당신이 애들 데리고 살아. 이번 주 안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법원에서 봐. 라고 말을 했어요. 딸들은 남편과 이혼하고 셋이 새 출발하자고 했고, 저도 더는 다른 여자에 미쳐있는 남자와 한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법원에 나가지 않았어요. 오만 정이 떨어진 남편을 붙잡고 싶어서가 아니라 합의 이혼을 해주게 되면 재산 분할을 제대로 못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어이가 없다며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이는 우리나라 최고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법정 다툼이 있었지만 비싼 변호사는 확실히 다르더군요.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제 탓에 남편이 결국 승소하고 말았답니다. 결국 저는 작은 아파트와 소액의 위자료만을 받는 걸로 판결이 났어요. 그냥 남편이 준다는 위자료를 받고 끝낼 걸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저는 괜찮았지만 넓은 집에서 살다가 좁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어서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도 착하게 자라준 아이들은 되려 저를 위로했네요. 하지만 남편에게 받은 적은 위자료로는 아이들과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알바를 해나가겠다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저는 아직 학업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알바를 시키고 싶지 않았네요. 그렇게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난 저는 직장을 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경력 단절 주부라 이력서를 넣어도 오라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고되더라도 보수가 좋은 곳을 찾아냈죠. 그리하여 호텔 청소부로 취직하게 되었네요. 면접관은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냐고만 물었어요. 저야 당연히 시켜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했고요. 호텔 청소일은 보수도 좋았고 일하는 시간도 마음에 들어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막상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살아보니 꽤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일을 하고 인정을 받고 월급을 받으니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그렇게 평화롭게 1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살아갔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나게 되었네요. 그날은 어느 평일 오후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여느 날처럼 호텔방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고 퇴근하려는데 누군가 제 손목을 잡는 거예요. 뒤를 돌아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조강지처인 나를 버리고 떠났던 전 남편이었거든요. 저는 그이의 손을 뿌리치고 나가려는데 그이는 저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레스토랑으로 절 데리고 갔어요. 혹시라도 애들 키우는데 고생이라며 콩고물이라도 주나 하는 생각에 일단 못 이기는 척 남편을 따라갔네요. 잘 지냈어? 애들은 어때? 잘 있어. 보면 몰라? 당신 없이도 우린 잘 살고 있어. 왜? 지금 내 꼴이 웃음니? 동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사라져. 상간녀와 살림 차린 남편과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런데 남편은 까칠하게 나오는 제 태도에도 불구하고 제 손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제 손을 잡은 그의 표정은 애절해 보였어요. 당황한 저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더러운 손 치워! 라고 말하며 손을 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울먹거리며 저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어쩌다가 한눈을 팔아서 이렇게 되고 말았지. 그 여자랑 살아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인지 알겠더라고. 김 선생이랑 사는 거 죽을 지경이야. 이기적인 태도에 매달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생활비에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결정적으로 그 여자는 나를 존중하지 않아. 자존심 상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니까. 진작부터 정이 떨어졌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 당신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여보, 그동안 나 당신 생각 많이 했어. 찾아갈 용기가 없어서 못 갔지만 나 매일같이 당신을 그리워했어. 여보, 정말 미안해.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나 당신 없이 못 살 것 같아. 제발. 전 남편과 호텔에서 재회하게 되는데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의 말을 들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왜? 당신 새 마누라가 밥도 안 차려줘? 밥일도 이젠 별로야. 당신 그 여자랑 그 짓거리 하려고 나랑 이혼한 거잖아. 안 그래? 여보, 지난 일은 모두 잊어주면 안 될까? 내가 잘할게. 당신한테 모든 걸 바쳐서 사랑하며 살도록 할게. 그러니 제발 나 좀 받아주라, 응? 저는 전 남편이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머릿속으로 딸 아이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마음에 확신이 섰답니다. 그 여자랑은 이혼 얘기라도 했어? 아니, 아직. 그런데 당신만 날 받아준다면 당장 이혼 도장 찍고 올게. 정말이야. 그래, 도장 찍고 와. 나도 당신하고 다시 합치는 거 괜찮은 생각 같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당신이 돌아온다면 받아줄 의향이 있어.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오래 못 기다려. 정말? 당신도 나랑 같은 마음이었다니. 역시 우린 천생연분이 분명해. 내가 그 불려오는 빠른 시일 내로 떨궈버릴게. 그이의 들뜬 목소리를 듣는데 너무 역겨웠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남편에게 다시 말했죠. 당신이 그 여자랑 이혼하고 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야. 당신 재산의 반을 넘겨줘. 그리고 아파트도 내 명의로 한 채 해주고. 나 당신이랑 상간녀가 살던 집에 들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어. 그렇다고 나와 아이들이 사는 좁은 집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도 그렇잖아. 우리 딸들이 좁은 집에서 지내는 거 당신도 마음에 걸렸지? 아파트라면 요즘 신축 아파트 많으니까 좋은 곳으로 이사하면 되지. 그런데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우리 다시 합치면 어차피 내 돈이 당신 돈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야겠어. 제 요구를 흐지부지 넘어가려는 남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어. 당신이 나중에 또 바람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난 확실한 게 좋아. 나와 애들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해. 제 화관의 남편은 그래.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라고 말하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더러운 감정이 올라왔지만 마음을 비우고 그에게 제 손을 내주었네요. 그리고 며칠 뒤 전 남편은 저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며
함께 부동산으로 가게 되었고, 몇 시간 동안 집을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새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재산의 절반은 저와 재결합을 하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의 상간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였죠. 여보세요?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건 알고 있죠? 저는 그 말에 상간녀가 했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시간과 장소는 제가 문자로 남겨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제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튿날 저는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상간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이 지나자 초췌한 얼굴의 상간녀가 제 앞에 의자를 끌고 앉더라고요.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얼굴이 거칠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뭐라고요? 안 좋은 일? 그걸 몰라서 물어요? 아줌마같이 남편한테 재결합하자고 했다면서요? 아줌마는 자존심도 없어요? 그이는 한 번 버리면 두 번, 세 번도 버리는 사람이라고요. 그걸 알면서도 재결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상간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급기야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더군요. 고상한 척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상간녀의 모습에 힘을 받아 침착하게 생각하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네, 이제라도 제가 다시 주워가려고요. 왜요? 그이가 아까운가 봐요. 우리 자기에게 듣기로는 요즘은 밤일도 별로라던데. 원래 상간녀들은 그 짓을 잘해야 빌부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좀 하지. 버려지는 건 한순간이라니까. 당신이 이혼 도장을 찍든 안 찍든 상관없어요. 난 그이하고 다시 합칠 생각이니까요. 그러자 상간녀는 제 말에 분노하며 제 얼굴에 커피를 쏟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준비해온 물티슈를 꺼내 얼굴을 닦으며 그러게 남편 관리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이 정도면 됐죠? 이만 갈게요. 라고 말하고 카페로 나왔답니다. 그 순간 너무 통쾌했어요. 상간녀가 저에게 주었던 모욕을 고스란히 돌려주었으니 말이에요. 저는 카페에서 나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간녀와 만난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혼 소송을 걸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완전히 깨끗한 싱글이 되면 찾아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달 정도가 지난 후 남편은 상간녀와 깨끗이 갈라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은 바로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날 남편은 왜 아직도 이사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저는 지금 딸아이들의 시험 기간이라 나중에 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나랑 다시 합치려면 재산 절반은 줘야 한다는 거 잊지 않았지? 그 돈 지금 좀 줬으면 하는데.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그 큰 돈을 한꺼번에? 뭐야? 나랑 합치고 싶다더니 돈은 아까운가 보지? 내가 당신을 받아주는 조건은 당신의 재산이야. 그게 아까우면 그 불려우한테 다시 돌아가든가. 그러자 전 남편은 아니야. 당장 줄게. 은행 다녀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라고 말하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제 통장에는 엄청난 목돈이 들어왔답니다. 저는 그 순간
딸아이들과 고속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전 남편이 상간녀와 이혼 소송 중일 때 남편이 사준 아파트를 되팔고 다른 지역에 집을 사두었거든요. 게다가 이제는 목돈도 생겼으니 저와 딸들은 더 좋은 곳으로 떠나게 된 거지요. 그렇게 버스 안에서 딸들과 기분 좋게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계속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전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애간장을 태워보려고 그랬죠. 끝까지 무시하려고 했는데 전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주었네요. 여보, 어디야? 카페에 없길래 지금 당신 집으로 왔거든. 근데 빈집이네. 새 아파트로 벌써 이사 온 거야? 아니, 그 아파트 팔았어. 다른 데로 이사하려고. 그러자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어디로?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이사를 가더라도 내가 일하는 병원에서 가까운 데로 가야지. 어디로 가는 건데? 어떡하지? 당신이 일하는 병원이랑 한참 먼 데로 가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당신 혼자 잘 살아. 무슨 말이야? 혼자라니. 당신 돈 잘 받을게. 지금까지 못 줬던 아이들 용돈, 앞으로 줄 용돈 한꺼번에 줬다고 생각해. 뭐야? 당신 나 가지고 논 거야? 그럼 미쳤다고 내가 당신이랑 합치냐? 이 천벌 받을 놈아. 평생 지금처럼 쓰레기로 살아. 그제야 진실을 알게 된 전 남편은 울먹거리며 여보, 제발 돌아와.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아이들도 너무 보고 싶어. 날 미워해도 좋으니까 다시 받아줘. 내가 일하는 병원 근처가 아니어도 좋아. 내가 당신 있는 곳으로 가서 다른 병원에 가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려줘 제발. 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의 호소에 당신이랑 나 각자 갈 길 가자. 기억 안 나?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각자 갈 길 가자. 돈은 잘 쓸게. 그리고 거머리처럼 들러붙을 생각 말고 조용히 떨어져. 나랑 아이들 찾을 생각 말고. 라고 소리치고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렇게 전 남편에게 잊지 못할 뜨거운 맛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전주였습니다. 저희 세 식구는 맛있는 전주 비빔밥을 먹고 이사한 집으로 향했어요. 짐 정리를 다 하고 저와 아이들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딸아이들도 제가 무슨 작전을 펼쳤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두 딸은 저에게 아주 잘했다며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전 남편이 너무 미워서 어떻게 복수할지 생각만 했었는데 제가 나서서 전 남편을 무너뜨리자 통쾌하고 기쁘다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주로 이사 온 이유는 여기가 제 고향이기 때문이에요. 친정 부모님도 여기서 살고 계셨거든요. 이튿날 저는 딸들을 데리고 친정집을 찾아갔어요.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통쾌한 복수까지 들려드렸죠. 부모님은 어떤 결과든지 제가 행복하기만 하면 됐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을 더는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미워할 가치가 없으니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게 제 정신에 이롭다는 거였네요. 그리고 말끝에서는 다른 남자를 만나보라고 부추기셨네요. 옆에서 듣고 있던 딸들도 제가 아직 젊으니 좋은 사람이 생기면 얼마든지 만나라고 말해줬고요. 그렇게 전주로 이사한 저와 딸들은 주말만 되면 친정집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부모님과 딸들의 말처럼
저에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도 이혼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다가 인연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저도 그 남자도 결혼은 원하지 않았어요. 예쁘고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가는 연인으로만 지내기로 했답니다. 게다가 저희 딸들과 제 남자친구의 딸이 친해져서 자주 왕래하는 사이가 되었네요. 꼭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행복하고 재밌는 날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알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과 함께 일했던 간호사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전 남편은 병원에서 불륜남으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병원장이 바뀌면서 인성에 문제 있는 의사들을 모두 잘라냈다네요. 게다가 새로운 병원장이 다른 병원에도 이 사실을 알려서 전 남편이 다른 병원에서 일을 못하도록 매장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제 의사짓으로 돈 벌어먹을 방법은 자기 능력으로 개인 병원을 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간호사가 보내준 소식을 읽으며 전 남편이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고 드디어 하늘이 벌을 내리는구나 하며 기쁜 마음이 생겼네요. 물론 저도 잘한 건 없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쌍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곰처럼 살지 않고 적당히 여우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남자친구에게도 밀당을 하고 있으니 잘하고 있는 게 맞겠죠.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 저희 세 식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네요. 아마 제 평생 중 요즘이 가장 행복한 것 같답니다.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도 하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배신과 복수에 대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차를 세우자 나는 무작정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편은 내가 내리자마자 그대로 차를 몰고 내 눈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매정한 놈. 내가 지랑 결혼한다고 나 좋다고 결혼만 해주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준다는 그 좋은 배경의 남자들 다 뿌리치고 결혼해줬건만 결혼을 하고 나니 내가 우선이 아니라 시댁이 우선이고 그 중에서도 제사가 최우선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조상님이라지만 죽은 사람한테 뭐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지 지 마누라인 살아있는 나한테는 이렇게 개똥처럼 대하면서 말입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면 당장 이혼이라 생각했습니다. 요놈의 입, 요놈의 주댕이. 나는 손으로 내 입을 찰싹찰싹 때렸습니다. 오밤중에 낯선 도로에 지갑이나 핸드폰도 없이 몸만 내쫓겨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성적으로 내 핸드폰과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내렸어야 했는데 밤새 걸어서 서울까지 가야 하는 건가 생각하니 내 신세가 처량했습니다. 모든 일의 화근은 내 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입 닫고 조용히 갔으면 지금쯤은 집에서 편하게 발 닦고 잠이나 자고 있을 텐데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끝까지 참았어야 했는데 남편이란 작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닌데 나는 오늘도 홧김에 성질대로 하다가 남편의 복수에 제대로 당했습니다. 밤이 늦어 도로에 오가는 차도 없고 길눈이 어두워 여기가 어디쯤인지 얼마나 더 가야 집에 도착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 욕밖에 안 나왔습니다. 나쁜 놈, 가란다고 진짜 가냐? 한참을 걷다가 지쳐 길가에 앉아 있던 나는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을 보고 히치하이킹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10톤 트럭이었습니다. 평소 저런 큰 트럭도 한번 타보고 싶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타고 싶은 건 아니긴 했는데 그러나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설까 싶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 위로 손을 들어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는 나를 그냥 쌩 지나쳐갔고 이런 나쁜 놈아, 너도 내 남편이랑 똑같은 놈이다. 저는 트럭에다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끼익! 저만치에서 트럭이 멈춰섰습니다. 설마 나를 태워준다는 건가? 저는 냅다 뛰어 트럭으로 가 차 문을 열고 조수석으로 올라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 뭐라고 한 거요? 아하하, 아닙니다. 혹시 어디로 가세요? 나는 웃음으로 얼버무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서울 양천구로 가는데 어디로 가쇼? 그럼 가는 길에 저 강남 가는 길 위에 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서울 들어가면 내려줄 테니 거기선 알아서 가슈.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핸드폰, 지갑 하나도 없어서 돈도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뭐 이렇게 없는 게 많고 해달라는 게 많아. 배고프니 밥도 사달라고 하지 그래? 사실 춥고 배도 고프긴 한데 히터 먼저 좀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참. 난 밤새 달려야 해서 히터 틀면 졸려서 곤란한데. 전 밖에서 한참 떨었더니 애처로운 눈길로 쳐다보자 트럭 운전사는 그럼 히터 틀고 길가에 한잠 자고 가야겠네. 안 그래도 나도 졸리던 참이었는데. 그렇게 우리는 도로가에 있는 졸음쉼터에서 트럭을 세우고 트럭 안에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싱숭생숭했습니다. 낯설고 좁은 공간에서 외간 남자와 둘이 밀접해 있으니 잠도 오지 않고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더니 트럭 운전기사는 실눈을 뜨고 나를 보더니 잠 좀 잡시다 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왜요? 외간 남자랑 있으니 긴장돼서 그런가 봐요. 털끝 하나 손도 안 댈 테니 걱정 마슈. 그게 더 기분 나빠요. 내가 매력이 없나 싶고. 참. 차 태워줘, 돈도 줘, 히터 틀어줘. 이제는 그래 너 이쁘다 얘기까지 해줘야 돼? 이런 대책 없는 사람은 또 처음일세. 또 뭐가 더 필요한지 얘기해봐요. 드러나 봅시다.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트럭 운전기사에게 나는 원하는 걸 얘기했고 기사는 이 여자가 진짠가 싶어 한참을 생각하는 눈치더니 그럼 넓은 뒷자리로 건너가서 합시다. 새벽녘이 밝아올 때쯤 트럭 안은 히터 덕분인지 내 몸에서 열이 나는 건지 더 이상 춥지 않고 사우나같이 후끈했습니다. 우리 배고픈데 밥 먹으러 가요. 밥 사달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네 그려. 호호. 나는 웃으며 트럭 운전기사의 팔짱을 끼고 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휴게소 식당에 마주 앉아 순댓국을 먹으며 트럭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밤중에 도로에 있었던 거요? 실은 어제 시댁 제사 다녀오는 길에 남편하고 싸우고 홧김에 내렸어요. 그 나쁜 놈은 그냥 가버리고. 이때다 싶어 저는 트럭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제사 지내러 시댁인 경주에 내려갔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차 안에서 신랑에게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아무리 종갓집이라도 제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서 지내는 건 너무 무리 아냐? 내가 집에서 쉬는 것도 아니고 맞벌이하면 적어도 어머니가 장이라도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내려가서 요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장 봐서 부랴부랴 경주 내려가서 제사상 차렸으면 고생했다 수고했다 한마디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결혼 전에 미리 얘기했잖아. 우리 집 제사 12번 다달이 있다. 며느리가 너 혼자뿐이니 힘들 텐데 할 수 있겠냐. 못한다고 하면 나도 결혼할 수 없다. 그랬더니 네가 할 수 있다. 결혼해달라고 졸라놓고는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해.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시어머니랑 신우 2명, 당신까지 모두 도와주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라며. 난 당신 믿고 결혼한 건데 아버님은 당신 데리고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시킨다고 데려가 버리고 어머니는 허리 아파서 못한다. 신우들은 여행 갔다. 애 어려서 못 온다. 결국엔 제사상 나 혼자 다 준비하고 차리는 게 한두 번이야? 엄밀히 말하면 나는 장신의 핏줄도 아닌데 내가 왜 그 고생을 해야 하냐고. 나 식모로 부려먹으려고 결혼한 거야? 그래서 고생 많을 거라고.
집도 당신 이름으로 사주시고 부모님도 할 만큼 하셨잖아. 받을 만큼 받고는 좋아서 입이 해 벌어진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못한다고. 누가 보면 몇십 년 혼자 제사상 차린 줄 알겠어.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더러워서 그놈의 집 가져가고 결혼 물러. 난 제사상을 내가 준비한다는 게 불만이 아니라 애초에 약속이랑 다르게 모두 나 몰라라 하는 당신 포함 시댁 식구들 태도에 불만이라는 거야. 나도 너 이러는 거 질린다. 걸핏하면 결혼 무른다느니 시댁을 우습게 보는 태도며. 이래서 내가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린 거 너무 티내지 마라. 차 세워. 나 내릴 거야. 자초지정을 다 들은 트럭 기사는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옴짝하다가 그대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분명 네가 잘못했네 라는 뉘앙스로 한마디 하려다 괜히 참견해서 일 키우고 싶지 않았는지 그냥 그랬구먼 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말더군요. 분명 이 아저씨는 할 말 안 할 말 구분도 할 줄 알고 역시 연륜이 있으니 사람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빠르고 대처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저씨가 뒤로 한 발 물러서니 순간에 제 화를 누그러뜨리는데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 남편과 달리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저도 물론 제가 어느 정도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물러서니 오히려 제가 좀 멋쩍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쿵짝 맞는 사람을 만났으니 말입니다. 이런 기회가 흔한 것도 아니고. 혹시 결혼하셨어요? 했지. 애도 벌써 다 커서 집 밥벌이 하는데. 사모님이랑 금술은 좋으세요? 우리 마누라하고는 사별한 지 몇 년 됐어. 살아있을 때는 금술이 좋았지. 그러실 것 같아요. 아내분 그리울 때 어떻게 하세요? 뭐 어쩔 수 있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로우시겠다. 그럴 땐 저한테 연락 주세요. 허허, 참 이 아가씨가. 아니, 아줌마가 당돌하기도 하네. 그래서 싫으세요? 난 단순한 놈이라 골치 아픈 건 싫어. 한 번이면 됐지. 아저씨가 여자를 만나지 않는 건 소중한 재능 낭비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인연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소중한 인연 계속 이어나가자고요. 혹시 집안에 제사 지내세요? 아니, 난 안 지내. 나는 막내라 우리 형님이 알아서 지내지. 형님도 그냥 간단하게 기도만 하시지. 나만 그냥 아내 기일날 아내 좋아했던 것만 몇 개 밥상에 더 놓지. 저 어떠세요? 무슨 말이야? 오늘 처음 봤는데 내가 아가씨를 어떻게 알아? 호호, 저는 아저씨 너무 좋은데. 이대로 헤어지기는 너무 아쉬운데 여기 앞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드리면 되죠? 전화 드릴게요. 자주 만나요, 우리. 트럭에 타고 기사가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자 저는 기사의 손을 잡으며 밥을 먹어서 졸린데 조금만 더 쉬었다 가요. 라고 말했고 트럭은 졸음쉼터에서 한참을 서 있다 지나가는 차량이 많아지자 그제야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서울로 출발하는 트럭에서 저는 곤히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제사 때문에 남편과 여전히 티격태격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트럭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신세 한탄을 늘어놓으며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몇십 년이 지나야 서로 맞춰가고 서로의 의견이 수그러질 것 같은데 그때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오히려 나이 차이가 좀 나면서 배려심 많고 져주는 운전기사 아저씨가 딱이라는 생각도 들고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정하고 정착을 해야 할 텐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네요. 제가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요? 우리 회사는 사장님과 저, 그리고 영업사원 2명, 이렇게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 사장님은 저보다 12살이 더 많은 띠동갑인데 12살 띠동갑, 그 정도는 친구지 하며 나이 들면 다 같이 늙어가는 거지 뭐 나이가 중요하냐 하십니다. 그래도 저는 결혼도 안 해본 아가씨인데 영업사원들은 저보다 어리니 저는 사장님보다는 어린 영업사원들과 친구하겠다 하면 사장님은 펄쩍 뛰며 걔네들은 아직 어려서 인생을 알겠어 하십니다.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러고 보면 그 말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외관상으로는 어리고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가 어린 건 아니지만 저는 나이가 좀 있고 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연륜 있는 사람이 더 좋긴 합니다. 사장님은 인생의 아픔을 한번 겪어봐서인지 매사 진중하고 인생 선배로서도 사장님으로서도 좋은 분입니다. 사장님과 저는 단순히 사장과 직원이 아니기도 합니다. 직원이 몇 안 되고 계속 같이 지내다 보니 호래비인 사장님과 노처녀인 제가 아무 일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둘 다 술을 좋아하다 보니 그런 기회가 자연스럽게 자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편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날도 사무실에서 일 끝나고 퇴근하려는데 정미 씨, 나랑 데이트하자. 네, 사장님. 저도 오늘 연애세포 좀 깨우자고요. 하며 응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지금 여기서 어때? 라며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무실은 좀 그냥 가볍게 하며 사장님은 제 뒤로 와서 섰습니다. 사장님, 오늘 제대로 발동 걸리셨나 보네요. 제가 웃으며 급하시냐고 얘기했더니 사장님은 하며 순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까 일하지 말고 그대로 정미 씨한테 일찍 퇴근하자고 하고 싶었는데 정태가 오는 바람에 꾹 참고 있었지. 그 자식은 왜 하필 오늘 오나 몰라. 할 일도 없나? 정태 사장님이야 원래부터 자주 마나셔 놓고는 이제 와서 무슨 일이 있다고 오나요? 친군데. 아까부터 정미 씨한테서 좋은 향기가 나더라고. 향수 바꿨어? 오, 사장님이 아실 거라고 기대도 안 했는데 이렇게 사소한 것도 관심 가져주시고 감사한데요. 이런 관심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언제든 대환영입니다. 감사 기념으로 제가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1차는 사장님과 사무실에서, 2차는 늘 가던 호프집에서, 3차는 사장님 집으로. 평소와 달리 1차 장소가 추가되었는데 나름 색다르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은 사장님의 벤츠를 타고 같이 출근하는데 어제 사무실에서 어땠어? 하고 넌지시 물어보는 겁니다. 뭘 또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래도 남자는 내 여자가 어땠는지 항상 궁금하다고. 나쁘지 않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조그맣게 얘기하자 사장님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내가 좋다니 본인도 만족스러웠나 봅니다. 세심한 사람. 이런 면이 사장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여자 나이 40에 노처녀라 하면 왠지 감성도 사치일 것 같고 퇴물 취급하기 쉬운데 사장님은 나이를 떠나 저를 한 여자로 챙겨주시니 어떻게 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이 띠동갑을 떠나 저에 대한 성의와 배려에 반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저의 어떤 모습이 마음에 드세요? 정미 씨는 애기 같아. 내가 나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다 귀여워. 특히 요 보조개 하십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저를 설레게 하고 사장님을 다시 보이게 만듭니다. 왠지 이런 사장님에게 근사한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어떤 게 좋을까 머릿속에서 궁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출근해서 오전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사무실에서 급한 일 마무리 지어놓고 테이크아웃 음료를 사러 나가려고 사장님에게 평소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실 건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아 매장에 가서 요거트 음료나 과일 음료 같은 단 것을 사와서 마시곤 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시럽은 정미 씨 마음 듬뿍 담아서 2번. 네, 제 마음 꽉꽉 채워서 넣어 드릴게요. 커피를 대령하자 고맙다며 받아드는 사장님에게 저녁에 약속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저녁에 약속 있으세요? 정태랑 당구장 가기로 했는데
왜? 정미 씨도 같이 가서 포켓볼 칠래? 네, 좋아요. 오늘은 제가 1등 할 거니까 저녁하고 술은 공짜겠네요. 해봐야 알지. 요즘 내가 컨디션이 좋거든. 저는 원래 좋은데 오늘은 더 좋거든요. 정미 씨가 좋다면야 나도 좋아. 제가 이기면 소원 하나 들어주기. 응, 콜. 대신 내가 이겨도 소원 들어주기야. 저도 콜. 그렇게 우리는 정태 사장님 모르게 둘만의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정태 사장님은 영문도 모른 채 오늘따라 분위기 왜 이래? 포켓볼에 목숨 건 사람들처럼 하십니다. 암요, 목숨 걸었죠. 사장님과 소원 들어주기인데 경기는 마지막으로 치달아 제가 3개, 사장님이 1개, 정태 사장님은 공이 2개 남았습니다. 모두 비슷비슷하게 남은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돌아온 차례가 사장님 차례라 이번에 사장님이 하나 남은 볼을 쳐서 넣으면 경기는 사장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니 저는 절반은 포기, 절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았습니다. 사장님은 큐대에 초크칠을 하며 신중하게 당구대를 왔다 갔다 하며 이리저리 각도를 살피는데 잠못 진지했습니다. 각이 나왔다 생각됐는지 저한테 눈을 찡긋하더니 정미 씨,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뺄게. 얼마든지요. 그러나 결과는 실패. 사장님 실력이라면 분명 충분히 클리어할 수 있었을 텐데 실패한 게 조금 수상쩍긴 했지만 어쨌든 제 차례가 돌아오고 나서 신중하게 큐대에 혼을 담아 볼 하나하나를 쳐 넣은 제가 2등. 사장님은 3등으로 우리 둘의 내기에서는 제가 이겼습니다. 사장님은 본인이 꼴찌를 했는데도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정태 사장님은 본인이 1등을 하자 기분이 좋아 한껏 거들먹거리며 야, 김 사장, 네가 오늘은 포켓볼비하고 술까지 계산 다 하는 거지? 이게 얼마 만에 이기는 거냐? 둘이 데이트하는데 내가 돈 내는 게 얼마나 속이 쓰렸는데 오늘은 마음껏 즐길란다. 정미 씨, 내가 정정당당히 이긴 거니까 자기 애인 돈 나간다고 나 째려보기 없기? 네, 사장님 1등 축하드려요. 근데 다음엔 안 봐드립니다. 나라고 가만히 있나? 나 오늘 하는 거 봤지? 앞으로 긴장해. 외투를 챙기며 성큼성큼 밖으로 나가는 정태 사장님의 어깨에 즐거움이 묻어났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아니겠지만요. 사장님은 제 옆으로 살짝 걸어오면서 소원은 뭐야? 비밀. 아, 궁금하게. 언제 얘기해 줄 건데? 이따 우리 집에 같이 갈래요? 뭐? 정민의 집? 매일 선을 긋는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오늘은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갈까요? 정미야. 사장님은 감격한 얼굴이더니 앞서 걸어가던 정태 사장님에게 소리쳤습니다. 정태야, 술은 나중에 살게. 오늘은 정미랑 먼저 갈게. 미안하다. 야, 뭐냐.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정미가 오늘 자기 집으로 나 초대했다.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연 거야? 야야, 얼른 가. 오늘 같은 날은 1000번 만번 내가 이해해 줘야지. 오히려 정태 사장님이 우리 등을 떠밀며 얼른 가라고 성화였습니다. 사장님과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고 있더니 고맙다 하시며 다시 속도를 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과 저는 이제 단순 애인이 아니라 조금 더 발전한 관계가 될 테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귀찮은 일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뻐해 주니 제가 오히려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열었다는 표시로 사장님의 오랜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 그날 밤 우리는 앞날을 같이 하고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근데 이건 정미의 소원이라기엔 나한테 너무 좋은데? 그동안 내 소원이었잖아. 정미 씨 진짜 소원 얘기해봐.
사장님이 좋으면 저도 좋아요. 제 소원은 지금처럼만 저 아껴주고 이뻐해 주세요. 바라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건 얘기 안 해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는 지금 당장 표현해 줄게. 호호, 사장님도 참.